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밤이 지나면 또 무슨 말이 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차치한다 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소프트 데이터도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서베이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하드 데이터 실물 경제 지표까지도 또 시간을 두고 안 좋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이들 염려하는 또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반등을 하다가도 또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2019년도에 장이 S&P 500만 28.8% 올랐고요. 나스닥이 35% 올랐거든요. 2019년도에. 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 합의가 됐죠? 2019년 12월 달에 합의가 돼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미국 장보다 우리 시장이 2019년 내내 밀렸던 걸로 저는 맞아요. 기억하거든요. 우리 시장은 2019년 8월 달에 저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반등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네. 류호 그때 뭐 부총리인가 뭐 누군가 있었잖아요. 예. 시진핑의 네, 2인자 같은 네. 분. 2인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트럼프. 네. 그리고 백악관에서 서로 막 박수 치면서 요 류호 부총리인가 이분은 좀 표정이 좀 약간 안 좋아요. 네, 똥시고 표정. 1차 관세 전쟁의 합의. 원만한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합의. 네, 요 합의를 언제 하냐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공식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 1년 반 만에 첫 합의. 2018년 7월 달에 첫 관세 폭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그 서로 주고받는 문서상에는 합의하고요. 2020년 요게 언제냐면 2020년 1월 16일이에요. 1월 15일 날 서로 이렇게 서명을 한 겁니다. 네. 2020년 1월 15일 날. 그런데 1년 전부터 주가는 주구장창 올랐다는 거죠. 미국 주식은. 그렇죠. 미국 장은. 네. 그리고 우리 장은 8월 달에 2019년 8월에 저점 찍고 하반기 내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장이 플러스 한 6.7%인가? 네. 네, 플러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반등 시점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2019년도에 약간 경기 불황이 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네.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도에 지금 보시잖아요. 요 S&P 500이 쭉 오르고 요건 지금 나스닥인데요. 예. 나스닥이 35% 오르거든요. 35%. 자, 2019년도에는 미국 기업이 장사를 잘했느냐? 장사 못했어요. 2019년도에 미국 S&P 500의 기업의 EPS 증가가 네. 1% 증가했어요. 그 1%도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EPS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그 밑에 분모가 줄어들어서 EPS가 1% 증가한 거예요. 이익 증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하. 2019년도에 이익 증가가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다. 29%, 나스닥은 35%. 그래서 이번에 관세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네. 지금 경기 둔화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경기 둔화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주가가 빠진 게 이미 그걸 다 반영한 거고요. 예. 그래서 경기 둔화가 2019년도에 경기 둔화 왔고 2019년도에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았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늘셨잖아요. 저는 이제 축구 인구로 바뀌었지만 2019년도에 부킹 아무 때나 전화하면 다 해줬어요. 네. 그 곤지암의 유명한 골프장 전화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비회원들한테도 다 해줬어요. 그 보통 요즘같이 해가 길 때는 하루에 한 120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2019년도에 골프장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캐디한테 오늘 한 몇 팀 왔어요? 했더니 27팀 왔다는 거예요. 주말인데. 주말에. 주말인데.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다. 그 정도로 경기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플러스 나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왜 망치냐면 자꾸 경기 예측을 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 경기 박살났다고요. 그렇죠. 박살났는데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30% 올랐어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그죠? 돈 풀면서. 네, 16.7% 오르고 그 유동성 랠리 때문에 올랐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경기 둔화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왜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9년 때도 그렇고
그렇고 왜 주가가 올랐느냐?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2019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근데 금리가 이번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못 떨어졌던 게 관세 때문이에요. 네, 수입 물가가 무조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깨갱 그렇죠. 했잖아요. 그죠? 바로 트럼프가 꼬랑지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둔화 뭐 1Q 미국 GDP 안 좋게 나오죠. 지금 계속 월드뱅크나 IMF나 다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실질 금리 떨어지면서 명목 금리 같이 떨어질 건데 그렇게 금리 떨어지면 유동성 랠리가 온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이 정도 빠져 있는 거고 네. 여기에서 더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움직인다. 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파월 풋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자 드디어 이제 뭐 디플레이션 아니면 드디어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게 올 거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려면요 핵심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금값도 뭐 신고가 나고 했었지만 예.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보면 넷플릭스 같은 거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벌써 아까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벌써 110불 언저리까지 막 올라오고 회복 빠르게 핵심 우량 자산을 매매하는 그 부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주식 팔죠. 근데 왜 이런 주식을 사겠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하드 랜딩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 하드 랜딩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2021년부터 지겹게 했는데 지겹게 했죠. 하드 랜딩은 안 왔죠. 근데 이제 우려가 드는 건 그거죠. 미국 실질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면 연준에서도 분명 움직일 수 있는데 금리 인하로. 근데 그 전에 뭔가 한 번은 대차게 깨져야 파월 풋이 됐든 연준 풋이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제가 2019년 요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금리 3번밖에 안 내렸어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클리컬 베어마켓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경기 사이클이에요. 요때 경기 사이클이 안 좋았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 경기가 박살나면서 전격적인 금리 인하 뭐 네. 50bp, 100bp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그런 파월 풋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파월 풋이 나오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때 네. 코로나 때 요때 그죠? 네네네. 코로나 때는 전격적으로 금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여기 2.5 같은 게 25 해가지고 1.75였었거든요. 1.75였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그냥 제로 금리 한 방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첫 금리 인할 때 주가가 더 빠져요. 그러다가 제로 금리 만들고부터는 랠리가 있었는데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같은 상황 정도의 그런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방송을 다 보거든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나오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투기 등급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 차이인데 경기가 하드 랜딩이 정말 오면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죠. 그렇죠. 망하면서 이 투기 등급 회사채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아예 부도나서 못 받게 되니까 야 그거 무조건 던져. 마이너스 40% 괜찮아 던져. 이러면서 하이힐드 회사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급락을 한다는 말은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남유럽 위기 사태 때 그리스 국채가 막 25% 가고 그리스 국채가 똥값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치솟게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도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딱 픽아웃 치고 쭉 빠지면서는 계속 경기에 뭐 미국의 네. 석유 뭐 그다음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죽는다 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셰일가스 업체는 안 망했어요. 일부 좀 망하긴 했었는데 세상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찍어줬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계속 보거든요.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다시. 다시 이게 안정을 찾아가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예측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하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달러가 무조건 강세가 돼야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위험해, 무서워, 네. 달러로 모여. 이렇게.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하드랜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드랜딩이 오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그건 하드랜딩이 아니에요. 2008년 보세요. 그때 원달러 환율도 1580원까지 올라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 하드랜딩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달러 인덱스가 얘기해주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지표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약간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미국 주가도 떨어져, 채권도 약세야, 달러도 약세야. 그러니까 트리플 약세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를 우리가 가장 최근에 직전에 봤던 게 2020년 팬데믹 때 어우 다 무서워, 달러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다 떨어졌었고. 네. 근데 지금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트리플 약세 최근의 현상은? 네, 최근에 그 트리플 약세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가 너무 비쌌잖아요. 그동안에. 네.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가 너무 거의 비쌌잖아요. 달러 인덱스 막 110까지 가고 막. 네, 114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했던 데가 그 1980년 초에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160 넘었었어요. 167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달러가 강했던 거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실업률이 막 10%까지 올라가고 네, 그래서 1981년 말부터 82년 8월까지 보면 두 번째 리세션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갔었는데 그때 보면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져요. 빠르게 떨어지는데 주가는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다 좋습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그때랑 비슷하게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강세 현상이 끝날 거고 그죠? 최근에 달러 현상 강세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와중에 지금 하드랜딩이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위로 치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하드랜딩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약세는 뭔가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네.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31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네. 그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균 회귀.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그걸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20년 평균이 1140원 정도 되거든요. 20년 평균은 114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빨리 떨어질 거다 했다가 안 떨어졌어요. 네. 틀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졌는데 2019년 케이스가 됐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로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전쟁은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트럼프는 1980년대 로나ल्드 레이건을 되게 많이 따라하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레이건 대통령 따라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이고 그때는 폴 볼커가 금리 많이 올렸었고 지금은 제롬 파월인데 1985년 9월 달에 있었던 게 플라자 합의잖아요. 네. 그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일본, 독일 다 불러가지고 달러 대비 너네도 통화 가치가 왜 이렇게 낮아 올려. 네,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240에서 2년 만에 120으로 반토막 났죠. 네, 반토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세로. 우리나라 1,400원이 700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만에. 그때는 플라자 합의 전에는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했다가 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해 하니까 그냥 바로 달러 가치를 반토막 내버리고 일본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버리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80년대 상황이 계속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달러 가치 약세를 유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슬금 나오는 이야기가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1차 무역 합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봤나 제가 봤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중단해라. 이때도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원래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네, 환율 조작국 아니면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환율을 낮춰라. 네, 너네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려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는 것 대비 원화가 그다지 또 강세로는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최근 고점 대비 뭐 한 10% 이상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원화는 뭐 한 1,480원에서 1,430원 온 게 전부여서 똑같은 비율대로 떨어졌다면 1,300원대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원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게 또 네, 혼란스러운 게 그게 저는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하고 뭐 투자할 때 제일 불확실한 게 진짜 뭐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도 미리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빠르게 원화 가치가 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고 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나중에 유동성이 더 좋아져서 증시에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올해 연간 뭐 0%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고, 성장률 자체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가장 근간이 되는 또 수출이 네.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외국인이 봤을 때도 저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쉽지 않겠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국장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즘 오늘도 저희 자문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사에서 자문 서비스가 있고 일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계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임이고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해드리는 건데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신데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자문을 해드려도 제대로 본인 계좌를 운용을 잘 못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렇죠. 듣는 거랑 또 이게 다르죠. 네, 네, 다르죠. 어렵죠. 그게 요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 스탁 피킹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종목별로. 네. 엄청난 차이죠. 저희 기관 투자가들끼리도 만나면 막 시장 못 쫓아가서 막 스트레스 받는 매니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뭐 조선방산 이런 건데 피부 미용 이런 거. 조선방산 지금 화장품 없으면은 뭐 그냥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죽을 맛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낮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고요. 시장 자체가 저는 그래도 올해 2,800에서 잘하면 3,1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코스피가요? 네. 그 정도 지금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간다 한들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면, 그리고 시장이 설사 그만큼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겨우 뭐 2,550여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플러스 30% 수익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는 올해 막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0%가 아니고 3% 나올 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있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실적을 잘 내는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데 있잖아요. 프리미엄을 더 그래서 막 쏠리는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뭐 이렇게 강남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전국에 미분양이 넘치고 있는데 미분양이 넘치는 지방에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식 시장도
지금 마켓 전체는 어쨌든 하드랜딩은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코로나 이후의 장세 같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까지는 미국에서 장사를 잘한 기업, 뭐 삼양식품부터 해가지고 전력기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이번에 보세요. 조선 실적 서프라이즈 막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죠. 아니 많이 올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되는 놈은 계속 된다는 거죠.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 대표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 내년에는 엄청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야. 네. 그래서 연말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연말 연초에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셨습니다만 그때 그런 걸 보셨던 거예요. 작년 네. 말에도. 작년에 종목 장세 얘기는 왜 했냐면 제가 뭐 반도체를 좋아하긴 해도 보니까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중국 창신 메모리도 있고 SMIC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만 딱 보더라도 인텔 안 되잖아요. 네. 인텔은 안 되고 엔비디아는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범용 반도체가 오르고 내릴 때 그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스페셜티 반도체라는 걸 할 줄 아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저기 겨울에 온다 했다가 이번에는 또 빙산이 보인다고 한다 뭐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는 스페셜티를 하면서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는 스스로 반성문을 좀 써야 돼요. 이 레거시 쪽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스페셜티 반도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 리포트가 사실은 없었고 이번에도 하이닉스 숏에다가 삼성전자 그냥 뭐 매수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저도 확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확신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오랜 경험으로 뭐 반도체가 안 되면 종목장이니까. 또 왜 종목장이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당선이 됐고 나서 보통 미국 시장 1년 동안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확 밀리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종목장이 될 거다라고 봤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을 상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나는 조선방산, 엔터, 피부 미용으로 돈 벌고 하반기에는 눌러져 있던 반도체가 저는 회복한다라고 봤는데 왜 회복한다고 봤냐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딱 보니까 그 반도체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중국 빅테크가 투자를 시작하고 중국의 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그게 이제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리포트에는 PC, 노트북, 휴대폰이 판매가 부진해서 네. 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면 레거시까지도 회복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또 랠리가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로 돈 벌고 상반기에는 종목으로 돈 벌고 이런 전략을 짰던 거죠.